내 인생의 모든 실수는 그날 제주행 관광버스에 발을 들이면서 시작되었다. 40년을 함께한 아내가 혼수 상태로 요양병원에 누워있는데 나는 친구들과 함께 떠난 황혼 여행에서 44 여행 가이드를 보는 순간 이성을 잃었다. 살면서 한 번도 바람을 피운 적 없었던 내가 68의 나이에 미친 짓을 저질렀다. 어르신들, 안녕하세요. 이번 제주도 실버 여행 가이드를 맡게 된 서지연입니다. 버스 앞쪽에 선 그녀는 화사한 미소로 우리 노인들을 반겼다. 처음 본 순간부터 눈을 뗄 수 없었다. 단정하게 올린 머리, 밝은 미소, 군더더기 없는 몸매. 내가 젊었을 때도 이런 여자는 쳐다보지 못했을 것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정갈했으며 버스가 출발하자 제주도에 관한 이야기를 재밌게 들려주었다. 박정호 선생님, 요양병원에 부인을 두고 오셨다면서요? 마음이 무거우실 텐데 이번 여행에서 잠시나마 위안을 얻으셨으면 좋겠네요. 내 이름을 부르는 그녀의 목소리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여행사에 제출한 개인정보를 통해 우리 모두의 상황을 미리 파악한 듯 했다. 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옆자리의 친구 김영배가 팔꿈치로 내 옆구리를 쿡 찔렀다. 야, 가이드가 관심 보이는데? 넌 아직도 인기가 있나 보네. 황당한 농담에 심각한 표정으로 손사래를 쳤다. 제정신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처럼 내 마음속에도 뭔가 스멀스멀 일어나고 있었다. 아내 생각에 죄책감이 들면서도 귓가에 맴도는 지연의 목소리가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무언가를 일깨우는 듯했다. 버스가 제주에 도착하자 우리는 바닷가 근처 호텔에 짐을 풀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로비에서 우연히 지연과 마주쳤다. 그녀는 내일 일정을 확인하던 중이었다. 박정호 선생님, 혹시 불편한 점 있으세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저 바다가 보고 싶어서 잠시 산책할까 하는데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마침 저도 바람 좀 쐬러 나가려던 참이었어요.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그렇게 우리는 함께 밤바다를 걷게 되었다. 파도 소리와 달빛 아래 나는 28살 청년처럼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아내가 병상에 누워 있는데 이런 감정을 느낀다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알면서도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것을 잊고 싶었다. 여행 이틀째 우리 일행은 한라산 근처 계곡으로 트레킹을 나섰다. 지연은 앞장서서 길을 안내했고 나는 왠지 모르게 그녀 가까이에서 걸었다.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급하게 근처 산장으로 대피하는 동안 뒤쪽에서 우르릉 소리와 함께 작은 산사태가 일어났다. 다들 괜찮으십니까? 빨리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세요. 지연이 침착하게 우리를 통제했다. 그런데 인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 다리를 다쳤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지연은 그를 부축하도록 도와주었고 모두가 안전하게 산장에 도착했다. 그러나 산사태로 길이 막혀 당분간 고립될 수밖에 없었다. 구조대는 빨리 오기 힘들 것 같네요. 비가 그치면 내려갈 수 있을 거예요. 모두 걱정 마세요. 우리는 산장에서 밤을 보내야 했다. 좁은 공간에 15명이 모여 있자니 답답했다. 나는 잠시 밖에 나가 공기를 마시려 했다. 비는 그쳤지만 어둠이 깔린 산속은 무척 서늘했다. 감기 걸리시겠어요. 이거라도 걸치세요. 뒤에서 다가온 지연이 내게 담요를 건넸다. 그녀도 산장 안의 답답함을 피해 나온 듯했다. 우리는 처마 밑에서 나란히 서서 먹구름 사이로 간간히 보이는 별을 바라보았다. 아내분 생각이 많이 나시겠어요. 갑작스러운 그녀의 말에 가슴이 아려왔다. 3년 전 뇌출혈로 쓰러진 아내는 지금 서울의 요양병원에 누워있다. 의식은 있지만 말을 못하고 나를 알아보는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다. 네, 그렇습니다. 매일 병원에 가는 게 일상이었는데 이렇게 떠나온 게 처음이라 마음이 무겁네요. 헌신적이신 것 같아요. 요즘엔 그런 남편 찾기 힘들어요. 지연의 말투에 쓸쓸함이 묻어났다.
나도 모르게 그녀의 사연이 궁금해졌다. 지연 씨는 결혼하셨나요? 이혼했어요. 16살 딸아이 하나 키우고 있어요. 남편은 다른 여자랑 살더군요. 그녀의 눈가에 슬픔이 번졌다. 달빛에 비친 옆모습이 유독 고왔다. 담요를 어깨에 두른 채 우리는 각자의 상처와 외로움에 대해 이야기했다. 산사태로 고립된 그 밤, 내 마음속에도 무언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정호 씨는 참 다정하시네요. 이런 분이 우리 아버지였다면 좋았을 텐데. 처음으로 그녀가 나를 정호 씨라고 불렀다. 어르신이 아닌 한 사람의 남자로 대하는 듯한 그 호칭에 가슴이 뛰었다. 무슨 용기가 났는지 나는 그녀의 손을 살며시 잡았다. 놀랍게도 그녀는 손을 빼지 않았다. 제주도 여행이 끝나고 서울로 돌아온 후에도 지연과의 인연은 계속되었다. 일행과 헤어지는 순간 그녀는 자연스럽게 내게 명함을 건네며 다른 여행 상담도 해드릴 수 있어요 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처음으로 문자가 왔다. 정호 씨, 잘 도착하셨나요? 아내분은 어떠세요? 그 간단한 문자 한 통에 내 가슴은 쿵쾅거렸다. 마치 첫사랑의 편지를 받은 소년처럼 어떻게 답장을 보내야 할지 고민했다. 결국 평범하게 인사를 건넸지만 그렇게 우리의 연락은 시작되었다. 매일 아침 요양병원에 가서 아내를 돌보는 일상은 변함없었다. 남편의 손길을 느끼는지 알 수 없지만 나는 아내의 머리카락을 빗겨주고 건조한 입술에 연고를 발라주었다. 때로는 지난날의 추억을 이야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병실을 나서는 순간 휴대폰을 확인하며 지연의 메시지를 기다리는 내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다. 아버지, 요새 표정이 밝아지셨네요.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으세요? 아들 민우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다. 나도 모르게 지연과의 대화로 인한 설렘이 얼굴에 드러났던 모양이다. 그냥 요양원 원장님이 어머니 상태가 조금 나아지고 있다고 해서 그런가 보다. 민망한 마음에 둘러댄 거짓말이 입에서 쉽게 나왔다. 민우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보았지만 더 묻지는 않았다. 여행 후 2주가 지났을 때 지연에게서 갑작스러운 전화가 왔다. 목소리가 떨리는 것이 금방 알아챌 수 있었다. 정호 씨, 죄송한데 도움을 청해도 될까요? 딸아이 대학 등록금이 부족해서. 그녀의 어려운 사정을 듣고 있자니 마음이 아팠다. 전 남편은 양육비도 제대로 주지 않았고 여행사 일도 코로나 이후 불안정했다고 했다. 딸이 간신히 대학에 합격했는데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 고민이라는 것이다. 얼마나 필요하세요? 200만 원만 빌려주시면 다음 달에 꼭 갚을게요. 나는 망설임 없이 300만 원을 송금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관계의 성격을 미묘하게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지연은 눈물 어린 목소리로 고마움을 표했고 며칠 후 직접 만나서 인사하고 싶다고 했다. 우리는 명동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다. 그녀는 평소보다 화려하게 차려입었다. 지켜보던 눈치로는 꽤 비싼 원피스였다. 의아했지만 중요한 만남이라 특별히 신경 쓴 것이라 생각했다. 정말 감사해요, 정호 씨. 제 딸의 미래를 구해주셨어요. 그녀의 진심 어린 눈빛과 부드러운 손길에 나는 완전히 무장해제되었다. 그날 이후 우리의 만남은 더 빈번해졌고 나는 그녀의 작은 요청들을 거절하지 못했다. 아내가 모아둔 통장에서 조금씩 돈을 빼기 시작했다. 병원비를 위해 모아둔 돈이었지만 지연을 돕는 일이 더 급하게 느껴졌다. 아내의 병원비를 위해 모아둔 돈으로 지연을 돕는 일이 늘어갈수록 내 마음속 죄책감도 커져갔다. 하지만 지연의 다정한 문자와 통화, 가끔의 만남은 외로움에 지친 내게 위안이 되었다. 그녀는 내가 아내를 돌보는 일상에 대해 귀 기울여 들어주었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내 희생과 고충을 이해해주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정호 씨는 정말 대단해요. 저라면 그렇게 오랫동안 병간호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녀의 말은 달콤한 위로가 되었다. 요양병원에서 하루 종일 앉아 아무 반응 없는 아내의 손을 잡고 있다가
카페에서 지연을 만나면 마치 다른 세계로 넘어온 듯한 기분이었다. 그녀의 밝은 웃음과 화사한 립스틱 자국이 남은 커피잔을 바라보고 있으면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지연은 또다시 도움을 청했다. 이번엔 딸의 노트북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리고 그 다음엔 밀린 월세, 또 그 다음엔 치과 치료비. 요청은 점점 커져갔지만 나는 거절하지 못했다. 그녀의 애잔한 눈빛과 정호 씨 아니면 의지할 곳이 없어요라는 말에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 아버지, 어머니 통장에서 돈이 자꾸 빠져나가는데 무슨 일 있으세요? 어느 날 민우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아들은 어머니의 병원비를 위해 따로 관리하던 통장 내역을 확인한 모양이었다. 당황한 나는 병원비가 올랐다는 핑계를 대며 얼버무렸다. 아버지, 혹시 사기라도 당하신 건 아니죠? 민우의 날카로운 질문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사기? 지연이 나를 속이고 있다고?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지만 한편으로는 내 마음 깊은 곳에서도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특히 그녀가 요청하는 금액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렸다. 그날 밤 병실에 앉아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꼼짝없이 누워있는 그녀의 창백한 얼굴에서 원망이 느껴지는 것 같았다. 지난 40년간 평생을 함께한 아내, 두 아이를 낳고 기른 아내, 나의 사업 실패에도 묵묵히 곁을 지켜준 아내. 그녀가 아는지 모르는지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날 이후 지연에게 거리를 두려고 했다. 전화도 잘 받지 않고 문자에도 짧게만 답했다. 하지만 지연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그녀가 요양병원 앞에 나타났다. 왜 연락이 안 되세요? 무슨 일 있으신 거죠? 당황한 나는 그녀를 근처 공원으로 데려갔다. 아내가 누워있는 병원 근처에서 지연을 만나는 것이 너무 죄스러웠다. 지연 씨, 우리 이제 그만해요. 이건 잘못된 일이야. 내 말에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리고 내 예상치 못한 말을 꺼냈다. 정호 씨, 저 임신했어요. 충격적인 말에 나는 숨을 쉴 수 없었다. 우리는 단 한 번도 그런 관계를 맺은 적이 없었다. 혼란스러움과 분노가 동시에 치밀어 올랐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우리는 그런 적이 없잖아요. 지연은 이상하게도 당황하지 않았다. 오히려 침착하게 말을 이어갔다. 기억 안 나세요? 제주도에서, 산장에서 우리가. 나는 확신했다. 그런 일은 없었다. 하지만 지연의 말투와 눈빛은 너무나 진지했다. 혹시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뭔가가 있었던 걸까? 제주도에서 우리가 함께 있었던 그 밤. 술을 조금 마셨지만 그런 상황은 절대 없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지연 씨, 왜 이러는 거죠? 정호 씨가 믿어주지 않으면 어쩌죠? 저 혼자 아이를 키울 수는 없어요. 그녀는 흐느끼기 시작했다. 주변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았다. 나는 당황한 채로 그녀를 달래며 공원 벤치에 앉혔다. 일단 진정해요. 우리 차분하게 이야기해봐요. 결국 그날 지연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작고 초라한 원룸이었다. 딸은 친구 집에 놀러 갔다고 했다. 집안을 둘러보니 그녀가 말한 대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을 알 수 있었다. 낡은 가구, 오래된 전자제품, 그리고 벽에 걸린 몇 장의 사진들. 보세요, 이게 제 딸이에요. 이제 곧 대학생이 되는데. 사진 속 소녀는 지연을 닮아 예뻤다. 지연은 커피를 내오며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토로했다. 이혼 후 혼자 딸을 키우며 생계를 꾸려온 이야기, 전 남편의 폭력과 배신에 대한 이야기.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을 파고들었다. 정호 씨를 처음 봤을 때부터 느꼈어요. 이분이라면 믿을 수 있겠다고. 그래서 제주도에서 그런 일이 있었던 거고. 여전히 그런 기억은 없었지만 그녀의 진심 어린 고백에 혼란스러웠다. 혹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일까? 나이 들어 기억력이 떨어진 것일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우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버지, 요양원에서 전화 왔어요. 어머니 상태가 갑자기 나빠지셨대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다. 아내는 갑작스러운 고열로 위독한 상태였다. 마치 내 배신을 알고 있다는 듯이 그녀의 상태는 악화되었다. 의사는 폐렴 증세가 보인다며 집중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다. 밤새 아내 곁을 지키며 나는 내가 벌이고 있는 일에 대해 깊이 생각했다. 아내에 대한 미안함, 지연에 대한 감정, 그리고 그녀가 주장하는 임신.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다. 휴대폰에는 지연의 걱정스러운 메시지들이 쌓여갔다. 그날 이후 나는 지연과의 관계를 정리하려 했다. 하지만 그녀의 임신 주장과 간절한 호소에 흔들렸고 결국 다시 만나게 되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다. 이제는 손을 잡고 가끔은 가벼운 키스도 나누는 사이가 되었다. 여전히 그날 밤의 기억은 없었지만 지연의 진심을 의심할 수 없었다. 지연과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나는 점점 더 많은 도움을 주기 시작했다. 아내의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민우가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이제는 내 개인 연금까지 해약해 그녀를 도왔다. 지연은 매번 눈물로 고마움을 표했고 곧 모든 돈을 갚겠다고 약속했다. 어느 날 오랜 친구 최동철의 장례식에 참석했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고 했다. 장례식장에서 조문객들과 인사를 나누는데 뒤늦게 한 여성이 들어왔다. 놀랍게도 그 여성은 지연이었다. 지연 씨, 여기서 웬일이에요? 당황한 그녀는 내게 가까이 다가와 속삭였다. 동철 씨, 오래전 알고 지냈어요.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장례식 후 우리는 근처 찻집에서 만났다. 지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다. 사실 동철 씨는 제 전 애인이었어요. 10년 전쯤 잠깐 만났었죠. 충격이었다. 동철은 내 오랜 친구였다. 우리는 대학 동기로 지금까지 가깝게 지내온 사이였다. 그런 친구의 전 여자친구와 내가 관계를 맺고 있다니. 게다가 동철은 이미 세상을 떠났다. 왜 이제야 말해요? 이건 이상해요. 말하기 힘들었어요. 정우 씨가 동철 씨의 친구라는 걸 알고 나서 오해하실까봐 겁났어요. 지연의 설명은 이어졌다. 동철과 만나던 중 그가 갑자기 다른 여자와 결혼했다고 했다. 그때 큰 상처를 입었고 그 후 만난 남자와 결혼해 딸을 낳았지만 그 결혼도 실패했다고 했다. 정말 우연이에요. 제가 정우 씨가 동철 씨의 친구인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녀의 말이 맞았다. 여행 신청서에는 내 친구 관계까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하지만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이런 우연이 가능할까?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오래된 앨범을 뒤적였다. 대학 시절 동철과 찍은 사진들, 그리고 몇 년 전 동철의 환갑 잔치 사진도 있었다. 그중 한 장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동철의 환갑 잔치에서 그의 옆에 서 있는 여성. 얼굴은 명확하게 보이지 않았지만 실루엣이 지연과 닮아 있었다. 이럴 수가.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지연이 10년 전 동철과 헤어졌다고 했는데 이 사진은 불과 3년 전의 것이었다. 무언가 이야기가 맞지 않았다. 다음 날 나는 동철의 아들에게 연락했다. 민기야, 혹시 내 아버지가 서지연이라는 여자를 아셨니?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민기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지연이요? 아버지가 몰래 만나던 여자인데 어떻게 아셨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동철은 결혼한 상태였다. 지연이 그의 불륜 상대였다는 말인가?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이어졌다. 그 여자 때문에 아버지가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수천만 원을 뜯겼다고. 어머니 몰래 대출까지 받으셨다가 들통나서 큰 싸움이 있었죠. 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숨이 막혔다. 지연은 나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다. 동철에게도 똑같은 수법으로 접근해 돈을 뜯어갔다니. 혹시 동철의 갑작스러운 죽음도? 민기야, 그럼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유가
의사 선생님은 스트레스가 심했다고 했어요. 요즘도 그 여자가 아버지를 계속 괴롭혔거든요. 통화를 마치고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지연은 처음부터 나를 노리고 접근한 것일까? 아니면 우연히 만난 후 내가 동철의 친구임을 알게 되어 계획을 세운 것일까? 머릿속에서 그동안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제주도 여행에서의 우연한 만남, 산사태로 고립된 상황, 딸의 대학 등록금부터 시작된 금전적 요구, 그리고 갑작스러운 임신 주장까지 모든 것이 계획된 것처럼 느껴졌다. 병원에 있는 아내 생각이 났다. 아내가 모아둔 돈, 우리의 노후를 위한 돈을 지연에게 퍼주고 있었다. 그리고 그 돈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 보니 이미 3천만 원이 넘어 있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내가 뭘 하고 있었던 거지. 자책감과 배신감으로 밤새 뒤척였다. 다음날 지연에게 연락해 만나자고 했다. 그녀는 여전히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반겼지만 이제 그 달콤함이 위장된 독으로 느껴졌다. 우리는 한강공원의 벤치에서 만났다. 가을바람이 차갑게 불었다. 지연은 여느 때처럼 화사한 미소로 나를 맞이했지만 내 표정이 심각하자 곧 불안한 기색을 보였다. 정호 씨, 무슨 일 있으세요? 동철이와의 관계. 정확히 어떤 사이였어요? 그녀의 얼굴에서 순간 핏기가 싹 가셨다. 하지만 곧 침착함을 되찾고 대답했다. 말씀드렸잖아요. 10년 전에 잠깐 만났었다고요. 3년 전 동철이 환갑 잔치 사진에 당신이 있더군요. 지연은 말문이 막힌 듯 했다. 그녀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다. 곧 그녀의 입에서 한숨이 새어나왔다. 정호 씨, 모든 것을 다 말할게요. 지연의 고백은 충격적이었다. 그녀는 실제로 동철의 애인이었고 최근까지도 관계를 유지해왔다고 했다. 하지만 동철이 점점 돈을 주지 않자 새로운 표적을 찾고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제주도 여행에서 우연히 나를 만났을 때 아픈 아내를 둔 부유한 노인을 발견했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단순히 돈이 목적이었어요. 하지만 정호 씨의 다정함과 순수한 마음에 점점 마음이 흔들렸어요. 뒤늦은 고백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한편으로는 그녀의 말이 진심으로 들리기도 했다. 그럼 임신은요? 그것도 거짓말이었나요? 지연은 고개를 숙였다. 말이 필요 없었다. 딸은요? 정말 딸이 있기는 한 거예요? 있어요. 하지만 대학생이 아니에요. 아직 중학생이고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그녀가 보여준 딸의 사진조차 인터넷에서 가져온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 68배 나이의 한 어리석은 사랑이 이렇게 끝나다니. 지금까지 준 돈 다 돌려받고 싶어요. 그리고 다시는 만나지 말자고요. 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진심인지 연기인지 알 수 없었다. 돈은 이미 다 써버렸어요. 빚도 있고 정말 죄송해요. 내일이라도 경찰에 신고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공개될 것이다. 아픈 아내를 두고 젊은 여자에게 빠져 수천만 원을 갖다 바친 바보. 노인의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지게 될 것이다. 자식들은 얼마나 실망할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병원에서 전화가 왔다. 아내의 상태가 갑자기 악화되었다고 했다. 정신없이 병원으로 달려갔다. 중환자실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심폐소생술이 진행 중이었다. 죄송합니다. 폐렴이 급속도로 악화되어 의사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다만 아내의 차가운 손을 잡고 오열할 뿐이었다. 그녀가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나는 다른 여자를 생각하고 있었다. 내가 얼마나 못된 남편인가. 장례를 치르는 내내 죄책감에 시달렸다. 민우와 딸 수영이 옆에서 나를 위로했지만 그들은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짓을 했는지 알지 못했다. 아내의 영정사진을 바라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장례를 마치고 사흘이 지났을 때 지연에게서 연락이 왔다. 그녀는 장례식장에 몰래 왔었다고 했다.
내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팠다고. 이제 정말 모든 걸 사과하고 싶다고 했다. 장례식장에 왔었다고요? 왜요? 정호 씨가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지연은 만나자고 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보자고 했다. 모든 진실을 말해주겠다고 했다. 망설였지만 나도 마지막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우리는 처음 만났던 카페에서 다시 마주 앉았다. 지연은 평소보다 훨씬 수수한 차림이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 단정한 머리, 그리고 소박한 옷차림. 마치 가면을 벗은 것 같았다. 정호 씨에게 모든 것을 고백할게요. 질문이 있으면 뭐든지 물어보세요.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 3시간 넘게 이어졌다. 지연은 자신의 실제 이름이 김미영이라고 했다. 서지연은 가명이었다. 그녀는 몇 년간 노인들을 상대로 돈을 뜯어내는 일을 해왔다고 했다. 처음에는 생계를 위해 시작했지만 점점 쉬운 돈벌이에 중독되었다고 했다. 그녀는 울면서 고백했다. 동철과도 비슷한 방식으로 관계를 맺었고 상당한 금액을 받아냈다고 했다. 하지만 동철의 죽음과는 관련이 없다며 필사적으로 해명했다. 실제로 그녀에게는 14살 딸이 있었다. 그리고 내게 받은 돈의 상당 부분은 도박빚을 갚는 데 사용했다고 했다. 정말 미안해요. 처음에는 그저 돈이 목적이었지만 점점 정호 씨에게 진심으로 감정이 생겼어요. 모든 것이 거짓이었음을 알면서도 나는 그녀의 말을 믿고 싶은 자신을 발견했다. 얼마나 어리석은가. 지연과의 마지막 만남 이후 나는 깊은 자책과 후회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다. 집은 텅 비어 있었고 아내가 없는 일상은 생각보다 훨씬 외롭고 처량했다. 때로는 지연이 보고 싶어 그녀의 번호를 누르려다가 참기도 했다. 아내의 사망보험금으로 꽤 큰 돈이 들어왔다. 민우는 그 돈을 내가 관리하는 것에 반대했다. 그동안의 의심스러운 돈 지출 때문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고집을 부렸다. 그 돈으로 무엇을 할지 이미 생각해 놓은 것이 있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나는 지연이 살던 원룸 근처를 찾아갔다. 그녀가 이사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막상 도착해 보니 여전히 그곳에 살고 있었다. 인터폰을 눌렀을 때 그녀의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다. 정호 씨?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지연은 어색한 표정으로 나를 맞이했다. 그녀의 집은 지난번 봤을 때보다 훨씬 정돈되어 있었다. 소박하지만 깔끔한 인테리어였다. 어서 오세요. 차라도 드릴게요.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았다. 벽에 걸린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지연과 어린 소녀의 사진. 그녀의 딸이 분명했다. 정호 씨, 갑자기 찾아오셔서 놀랐어요. 무슨 일이신지. 말을 꺼내기가 쉽지 않았다. 침묵 속에서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나서야 겨우 입을 열었다. 지연 씨, 아니, 미영 씨. 나 결정한 것이 있어요. 긴장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는 그녀에게 나는 준비해온 봉투를 건넸다. 그 안에는 2천만 원의 현금이 들어 있었다. 이건 뭔가요? 미영 씨와 딸에게 주는 선물이에요. 새 출발을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녀의 눈이 커졌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이럴 수 없어요. 제가 오히려 정호 씨께 돌려드려야 하는데. 아내 보험금 일부예요. 아내도 이렇게 사용하는 것을 원할 거라 생각해요. 누군가 새 삶을 시작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지연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다. 왜 이러세요? 제가 정호 씨를 속였는데. 제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데. 나도 잘못했어요. 아내를 두고 다른 감정을 품은 것부터가 잘못이었지요. 하지만 미영 씨, 진심으로 새로운 시작을 했으면 해요. 딸을 위해서라도.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교복을 입은 소녀가 들어왔다. 지연의 딸이었다. 소녀는 낯선 노인이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멈칫했다. 엄마, 누구세요? 은지야, 이분은 엄마 친구 박정우 아저씨야. 소녀는 공손하게 인사했다. 밝고 맑은 눈빛이 인상적이었다.
지연에게서는 보지 못한 순수함이 느껴졌다. 안녕하세요, 아저씨. 안녕, 은지야. 학교 다녀오는 길이니? 짧은 대화를 나눈 후 은지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지연은 다시 나를 바라보았다. 정우 씨, 정말 감사해요. 하지만 이건 받을 수 없어요. 미영 씨, 이건 내 선택이에요. 그동안의 일을 모두 용서하고 잊고 싶어요. 그리고 미영 씨도 새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녀의 눈에서 진심 어린 눈물이 흘러내렸다. 정우 씨가 준 돈으로 딸 학원비를 내고 월세도 내고 그렇게 쓰면서도 정말 괴로웠어요. 정우 씨의 진심을 알면서도 계속 속였으니까요. 이제 그런 삶은 그만두고 정직하게 살아요. 은지를 위해서라도.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고 그녀는 현관까지 나를 배웅했다. 정우 씨,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미안해요. 나도 고마워요. 짧지만 행복했던 시간이었어요. 그것이 지연과의 마지막 만남이었다. 이후 그녀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았고 나도 그녀를 찾지 않았다. 다만 가끔 그녀와 딸이 잘 지내고 있기를 바랄 뿐이었다. 반년이 지난 어느 날 민우가 나를 찾아왔다. 그의 표정이 심각했다. 아버지, 이거 보셨어요? 그가 건넨 스마트폰 화면에는 한 뉴스 기사가 떠 있었다. 제목은 노인 대상 전문 사기범 일당 검거였다. 기사 속 사진에는 지연의 모습이 있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기사를 읽어보니 지연을 포함한 3인조 사기단이 여러 노인들에게 접근해 돈을 뜯어냈다는 내용이었다. 동처를 포함해 최소 10명 이상의 피해자가 있었다고 했다. 아버지도 당하신 거 아니에요? 그동안 돈을 자꾸 빼내시길래. 나는 아들의 물음에 솔직하게 대답했다. 모든 것을 제주도 여행에서의 만남부터 마지막 지연에게 돈을 준 일까지. 민우는 충격을 받은 듯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해한다는 눈빛도 보였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괜찮아. 이제는 모든 게 정리됐어. 그날 밤 혼자 방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내가 지연에게 준 2천만 원은 어디로 갔을까? 그녀가 진심으로 새 출발을 하려다 체포된 것일까? 아니면 그 돈마저도 사기 행각의 일부였을까? 답을 알 수 없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노년의 외로움과 허영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뼈저리게 느꼈다는 점이다. 40년을 함께한 아내가 병상에 누워 있을 때 나는 다른 여자에게 빠져 어리석은 선택을 했다. 그 대가는 평생 가슴에 멍울로 남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한다. 아내가 없는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자식들과 어떻게 관계를 회복할지. 나이 68배 늦은 깨달음이지만 이것도 하나의 성장이라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려 한다. 때로는 잠들기 전 지연의 딸 은지가 생각난다. 그 맑은 눈빛의 소녀가 어머니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밝게 자라길 바라는 마음뿐이다. 그리고 가끔은 아내의 꿈을 꾼다. 꿈속에서 그녀는 여전히 건강하고 아름답다. 그리고 늘 내게 미소를 짓는다. 용서받은 것일까? 아니면 아직 용서받지 못한 것일까?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나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생의 선택과 후회, 용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